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그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윤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신윤복이라고 나와 있고, 본명은 신가권. 그다음에 1758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1814년경 57세경에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 지금은 57세에 사망했다면 좀 일찍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 시대에는 말이죠, 57세면은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짧게 준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윤복, 그러니까 본명은 신가권이네요. 신윤복이라는 것은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신가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는 신한평, 홍천 피씨 부인, 남동생은 신윤도, 여동생은 신씨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58년에 태어나가지고 1814년경 조선 후기 관료이자 화가로서 산수화와 풍속화를 잘 그렸다. 또한 양반 관료들의 이중성과 유선을 풍자한 그림,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출생지는 미상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공가문 출신으로 화원 신한평의 아들이며 그 역시 도화서 화원으로 종삼품 서반 무관인 첨절 제사를 지냈다. 본관은 고령, 자는 이쁘, 고령 신시다 그 말이죠. 덕여이고 아명은 신가권, 호는 해원이다. 대표작은 미인도, 단호도 등이 있다. 그는 조선 전기 시대의 문신 겸 학자였던 신만일주의 후손이고 일제강점기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의 8대 방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로서 이름 있던 그 신채호 신데요. 이 신채호가 그 신윤복의 후손이라는 거죠. 8대 후손이라는 겁니다. 생애 신윤복은 영조 34년 1758년에 아버지 신한평과 어머니 홍천피씨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정확한 생일은 전하지 않는다. 어렸을 적의 이름은 가권이며 뒤에 윤복으로 개명하였는데 그의 본명이 가권으로 밝혀진 것은 그가 그린 유명한 미인도 간송미술관 소장에서 신가권이라는 도서가 찍힌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아래로 남동생 신윤도와 여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났다. 신윤복은 신숙주의 반계의 후손으로 암헌공 신장의 5째 규례정 신말주의 손자였던 신공섭의 5째 아들인 신수진의 7세 손이었다. 이 신숙주라는 거는 집현전 학자잖아요. 세종대왕 때 신숙주는 집현전 학자로서 그 한글을 만드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윤복이가 신숙주의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수진이 서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중인의 신부로 낮아져 수십 명의 역관과 율관, 운관으로 활동했고 신세담, 신일흥, 아버지 신한평 같은 회원들이 나왔다. 그의 가계도 20세기 이후에야 몇몇 문헌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그가 서자의 후손이라서 족보에서 생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의 종조부 신일흥과 종증조부 신세담은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아버지 신한평도 도화서의 화원으로 영조의 어진을 2번이나 그릴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그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도 그 영조 임금의 그 초상화를 두 번이나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조 임금의 초상화거든요. 영조 임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영조 임금 때만 해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그런 초상화를 그리는 기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이 진짜 영조와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난 봅니다. 이건 뭐 상상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조 때만 해도 1694년인데 이때만 해도 그 사람과 아주 흡사하게 그리는, 똑같이 그리는 그런 초상화 기술이 있었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 임금을 그린 사람이 바로 그 신윤복의 아버지가 궁중에 이제 화가로서 활약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대대로 신윤복의 집안은 대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집안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신한평의 영향을 받던 신윤복도 도화사의 관원이 되는데 관직은 첨정과 첨절 제사에 이르렀다. 인물화와 풍경화 외에도 많은 양의 풍속화를 남겼는데 그중에는 양반의 위선적인 태도와 이중자태를 풍자하고 부녀자들의 자유연애와 애화를 묘사했으며 해악이 담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내가 그 신윤복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양반과 그때 조선시대 여자 양반과 조선시대 여자 뭐 기생이랄까 하여튼 이런 여자하고 뭐 정사를 벌이는 그런 장면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에로틱하죠. 그 섹스를 벌이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 사후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그의 작품 활동도 쇠퇴기에 접어든다. 그가 남긴 작품은 1813년의 작품까지 전해지는데 대략 1813년 이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사망일과 사망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1800년의 정조까지는 1800년대 정조 임금까지는 비교적 사회가 자유분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조 임금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윤복의 작품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윤복이는 이제 그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그런 그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정조 임금이 죽고 나서 이렇게 사회가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으면인지 신윤복도 더 이상 이제 왕성한 작품 활동은 못했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으로는 해원전신첩. 해원전신첩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나요? 미인도 등이 있다. 주로 남녀간의 사랑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기생이나 무당의 그림을 즐겨 그렸으며 화려한 색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피카소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양 화가 피카소를 얘기하는 적이 있었는데 피카소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런 그림도 그렸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아주 강렬한 원색을 즐겨 사용했다. 이것이 그 피카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신윤복도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색을 즐겨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생이나 무당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색을 사용했던 거죠. 시골 주막의 서민적인 풍속 또한 날카로운 화필로 잘 그려냈다. 이런 그림들은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신윤복의 그림인데 조선시대 여성의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조선시대 여성들의 이 헤어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시절 그 신윤복이가 살았던 그 1700년대에 여성들의 한복이 이랬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그림을 보면 그 시대의 생활상,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것까지도 그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려시대, 고려보다 더 올라간 고구려 시대의 그 고무덤이 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시대의 그 고분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의 그림을 보면은 그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의 의상,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또한 머리는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이 신윤복이가 그린 미인도라는 그림인데 조선시대의 미인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헤어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봅시다. 원래의 그 두상에다가 원래 두상에 붙어 있는 머리는 아니고 원래 두상에 붙어 있는 머리에다가 또 가채를 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짜 그 머리를 이렇게 얹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헤어스타일이 그 조선시대 아마 그 상류층에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에는 단호도, 연당의 여인, 무무도, 산궁수진, 선유도 등이 있고 미인도와 풍속 화첩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간송미술관이라는 건 여기도 나오네. 이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고서, 고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서예, 오래된 미술품 이런 거를 그 굉장히 수집하는데 아주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버지로부터 많은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재산이 많았었나 봐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돈을 상속받아 가지고 재산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고미술, 고서와 이런 데 아주 집착을 해 가지고 그 재산이 거의 다 탕진됐다래요. 예, 곳곳에서 이제 오래된 이름 있는 미술품이다, 서예품이 있다 이런 거면 고액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골동품들이 뭐 한두 푼 가는 겁니까? 적어도 몇십억 대를 호가잖아요. 그런 골동품 예술들을 수집하니까 얼마나 재산이 탕진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평생 그런 이제 고미술, 고서와 이런 것을 수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그 간송미술관이라는 그 미술관을 또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간송미술관이에요. 이 사람 그 전형필이 호가 이제 간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호를 따가지고 이제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송미술관에 가보면은 신윤복 그림이 이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보급 그림들입니다. 단호도, 연당의 여인, 무무도, 산궁수진, 선유도, 이런 미인도, 풍속화첩, 이런 그림들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그림들은 말이죠. 이런 그림들은 국보급 그림들입니다. 뭐 가격을 붙일 수가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인데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은 아마 그 신윤복의 진품의 그림이다 하면은 그림 한 점에 아마 적어도 1,000억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품이 또 있을 수도 없죠. 진품이 나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송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신윤복의 그림들이 간송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신윤복의 그림을 만약에 값을 지불하고 산다 하면은 최소한 1,000억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화원으로서 벼슬은 첨정에 올랐다. 단원 김홍도, 긍제 김득신, 오원 장승업과 더불어 조선 4대 풍속 화가로 손꼽힌다. 이 신윤복 말고 이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또 이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이거 인간 탐구잖아요. 언젠가 이 장승업에 관해서도 또 이제 다뤄볼 것입니다. 주로 풍속화를 그렸으며 산수화와 영모화라는 건 이제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에도 뛰어났으며 추나 작품도 남아있다. 이 추나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녀간에 뭐 이렇게 은밀한 이 섹스라는 그림 이런 걸 이제 이런 그림을 추나라고 하죠. 보십시오. 이 추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조선시대는 아주 유교 이념이 강력했다. 유교적인 도덕이 너무 이제 조선 사회를 이렇게 유교적인 도덕이 꽉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이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이 어떻게 있었겠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윤복의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꼭 그렇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윤복이가 그린 이 그림들을 보면 말이죠. 이 현대 사람이 봐도 참 이렇게 아타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뜨거운 정사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그 뜨거운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나 참 아리송할 뿐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교적 도덕을 찾으면서 이렇게 점잖은 체를 하고 그랬지만은 뒤돌아서서는 은밀한 장소에서는 이런 행각을 이제 즐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시 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서는 아주 점잖함을 빼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더 난잡하게 이제 구는 한마디로 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박씨 깐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호박씨 까는 이중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윤복은 남녀간의 정치와 낭만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과 아름다운 색채를 즐겨 사용하여 그의 풍속화들은 매우 세련된 감각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물화에 있어서는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려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신윤복은 아주 화려한 색깔을 좋아했다. 이런 화려한 색깔을 즐겨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채색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풀 컬러적인 그런 그림을 즐겨 그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신윤복의 그림은 이 사람 머리 하나하나까지 사람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밀화적인 그런 그 특징도 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중국과 서양 상인을 통해 들여온
안료들을 이용하여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그림의 다양한 색채를 입히기도 했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던 첫 화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이 신윤복이는 중국과 이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색채의 그 물감들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신윤복 이전의 화가들은 그 아름다운 그 물감을 구할 길이 없어서 아마 이 흑백, 이 벼루에다 이제 먹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흑색으로 그림을 그렸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윤복은 중국과 서양 상인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색채가 있는 그런 물감들을 사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컬러가 아주 화려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시정촌락의 풍속도 중에서도 기녀, 무속, 주점의 색정적인 면을 많이 그린 풍속 화가로서 현실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유교주의 사회에 대한 예술 면에서의 항의였고 인간주의 표방이라는 평가도 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윤복이 살았을 때 조선시대가 뭡니까? 아주 엄격한 유교의 그 도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이렇게 점잖을 빼지만은 뒤돌아서서 은밀한 장소에서는 이제 여자들과 난잡한 섹스를 벌이는 그런 이중성이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이제 신윤복이 그림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윤복의 풍속가들은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2분을 경과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가들은 배경을 통해서 당시 살림과 복식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등 조선 후기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신윤복의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짧은 천문과 함께 관지와 도인이 곁들여져 있지만 한결같이 연대와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 그의 화풍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의 작품 중 최후의 작품이 전하는 연대는 1813년으로 그가 이 시기까지 그림을 그렸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요와 해악을 강조하는 화가였다. 신윤복은 이제 풍속화가였다. 풍속을 이제 그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제 신윤복이 살았을 때 조선시대의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그 풍습들, 이런 걸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윤복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 시대를 뭐 비판하거나 이런 비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풍요와 해악이 깃든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보면은 춘화, 이건 이제 춘화라는 게 그겁니다. 잠깐만요. 얘기를 하다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춘화라는 게 그거죠. 이겁니다. 남녀 간의 섹스라고 이제 이런 게 춘화인데, 남자는 이 그림을 자세히 봅시다. 한번. 참 이게 재미난 그림인데, 남자와 여자가 완전 벌거벗었죠. 근데 남자 피부는 약간 이제 불그레한 피부고, 여자는 아주 백옥같이 하얀 그런 피부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고, 남자 머리는 이렇게 상투가 있네요. 이제 턱수염과 코수염이 있고, 그리고 봅시다. 여기 이제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페니스가 발기한 페니스가 아주 이 여자의 그 은밀한 곳을 찌르는 참 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말이죠. 이런 그림들을 양반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겉으로는 이제 점잖고 이런 점잔을 빼다가 뒤돌아서서 은밀한 장소에서는 이런 춘하를 보는 것을 즐겼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은밀한 곳에서는 이런 춘하를 즐겨 봤다. 이런 그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육을 보면은, 가족을 보면은 아버지 신한평, 신윤복의 아버지죠. 1726년 영조 2년에 태어나가지고 1809년에 사망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물음표가 붙은 걸 보면은 확실한 것은 모르고 하여튼 1809년 정도에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호는 일제. 어머니는 홍천 피씨고 남동생 고령신 씨, 여동생 고령신 씨, 부인 홍성 박촌. 그러니까 이제 증조부 신일흥 역시 화원이었다. 증조부도 화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윤복의 집안은 이렇게 대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혈통이 있었던 집안이죠. 종증조부 신세담, 남동생 신윤도, 이정명의 바람의 화원을 원작으로 한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영화 미인도에서는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 설정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미술사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의 경우 그림을 그린 나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방송국에서 꾸미는 사극을 너무 거기에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방송국에서 이 제작되는 사극이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방송국에서 사극을 제작할 때는 이렇게 대학의 유명 역사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그러지 않는 겁니다. 방송국에서는 오로지 흥미 위주로 이제 사극을 제작하는 거죠. 내가 전번에도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흥미가 있어야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야 광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들어와야 방송국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흥미.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사극은 실제 역사와는 다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극을 제작할 때 만약에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역사 교수를 초빙에다가 코치를 받는다. 이러면은 자문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냥 불러올 수 있습니까? 유명 교수를 초빙해 오면은 유명 교수를 초빙에다가 이제 자문을 받으면은 또 돈을 줘야죠. 수고비를 줘야죠. 수고비를 오고 가는 교통비 10만 원이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한 번 부르면, 사람 한 번 부르면 한 3, 400, 하루 정도 코치를 받는다면은 한 5, 600만 원은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교수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비용 지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에다가 이제 코치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정명의 이제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걸 보면은 신윤복이 여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자라는 이렇게
사극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한 지가 30분을 경과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내가 그 녹화를 1시간씩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시켜 가지고 40분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교적 도덕관념이 강했던 시기에 양반들을 풍자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실명과 낙관을 밝히는 파격적이고 대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았고 그는 자유분방한 예술세계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엄격했던 그 유교적 시기에 그렇게 양반들을 풍자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직접적인 뭐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신윤복을 연기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문근영이가 이 여자죠. 이 여자가 또 이제 탤런트인데 이 여자가 신윤복이 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BS 바람의 화원이라는 그런 사극에는 이제 문근영이가 신윤복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때 문근영이가 이제 여자 배우지만 남장을 했다. 여자이지만 남장을 하고서 신윤복이 역을 맡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사극은 뭐 거듭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극은 그냥 흥미 위주로만 그렇다고 보지 사극에 너무 사극이 진짜인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신윤복의 풍속도입니다. 가운데는 뭐 무녀라고 해둘라는지 뭐 칼을 또 드러내요. 그리고 이 뭐 빨간 치마를 입고 빨간 치마에 한복 차림인 여자가 뭐 칼춤을 추는지 하여튼 그렇고 여기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고 여기도 뭐 여자가 담배를 피우네요. 여자가 긴 곰방대를 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전부 이렇게 가채를 얹어내요. 그러니까 본래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를 또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여기는 전부 이제 삿갓을 쓴 이제 양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갓과 이제 도포 두루마기를 거친 양반들이 쭉 둘러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속화 뭐 이런 게 나오고 미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33분을 경과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미디어 오늘이라는 인터넷 신문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신윤복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봅시다. 요즘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이 연일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데에는 SBS TV 수목 드라마 바람의 화원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부터 이 미술관은 드라마의 주인공인 탄원 김웅도 박신양이 역할을 했고 혜원 신윤복 문근영이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 그림이 포함된 부화각 설립 70주년 기념 소화전을 열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신윤복이가 그린 미인도의 진본입니다. 진본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이 성북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가면은 이 신윤복의 그림 진품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진품, 진짜 신윤복이가 그린 그림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기 간송미술관에 가면은 언제든지 신윤복의 그림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드라마는 원작인 이정명 씨 동명소설에서 신윤복이 남장 여자라는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이 조선 후기 풍속 화가에 대한 대중들의 호심을 돋웠다. 가히 신윤복 열풍이라 할 만한 이 폭발적 관심은 스크린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김웅도와 신윤복을 연인관계로 엮은 전윤수 감독의 영화 미인도가 다음 달 13일 개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참 이게 사극이란 게 거짓말 땡땡이죠. 거짓말로 도배된 드라마입니다. 김웅도와 신윤복이 또 뭐 연인관계였다고 이렇게 드라마를 엮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아니 김웅도와 신윤복이 전부 남자인데 남자 둘이 뭐 연인관계였다? 이거 뭐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방송국에서 이 꾸미는 사극 드라마 그냥 단순한 그 흥미 위주로만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더 이상 읽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 드라마 여기 보면은 이 방송국의 사극 신윤복에 관한 드라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읽어봐야 내가 눈의 얘기지만 방송국 드라마 사극은 자꾸 얘기해봐야 별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름 있는 유명한 화가였던 신윤복에 관한 그런 리딩을 했는데요. 일단 그 백과사전 리딩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에는 신윤복에 관한 그런 책을 이제 서점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뭐 어떻게 이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이제 그 검색을 해 가지고 신윤복에 관한 뭐 특별한 얘기 같은 게 있으면은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